안녕하세요, 수미다스입니다. 제가 지금 말이죠, 차 안에서 아까 방송이 너무 짧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 안에서 주차를 해놓고 숙소 앞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올드 타입의 정분실, 그러니까 아이폰으로 찍는 올드 타입의 정분실로 저희가 이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장비가 일단은 마이크도 안 가져왔고요. 노트북에 연결하기도 그렇고, 노트북에 연결하니까 또 이제 에러가 나가지고 일단 뭐 아이폰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언제 전화 올지 모르거든요.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서울이나 전국이 지금 코로나로 휩싸여 있는 가운데 김원웅 씨라고 하는 전직 국회의원입니다. 현재 광복회 회장이라는 분이시고, 광복회는 이제 국가에서 만들어준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 후손 관련 단체입니다. 거기 회장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2017년인가 2018년인가에 회장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와서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전직 민주당 한 3선인가 뭐 2선인가 했던 국회의원 출신이고요. 이분 경력이 특이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공화당에 일 좀 하다가 전두환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이제 민정당 쪽에 당 사무처 직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민정당의 어떤 회사원 역할을 했었죠. 쭉 하시다가 뭐 정계로 입문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보수하고 뭐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한나라당 의원을 하신 적도 있고, 또 꼬마민주당이라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 3당 합당에 반대해서 넘어갔던 꼬마민주당 의원 하신 적도 있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도 한번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냥 자기 국회의원 시켜주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박쥐 같은 행보를 하셨는데, 누가 그걸 비판을 했더니 뭐라고 하냐, 나는 생계 때문에 그랬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아무튼 뭐 그런 양반인데, 그 양반이 이제 엊그저께인가 뭐 며칠 전에 인터뷰에 일제시대 36년을 거쳐왔고, 그 다음에 친일파들이 집권한 지 이제 76년이 되었다, 74년인가 76년인가, 친일파 치하 70 몇 년,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역산해 보면 2020년부터 역산해 보면 1945년, 그러니까 광복하고 난 직후부터 이승만 때부터 문재인 때까지 전부 다 친일파가 집권을 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양반은 완전히 개소리죠. 완전히 개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얘기를 무슨 자격으로 하냐, 독립운동가 후손이라 이거예요. 본인 아버지하고 본인 어머니가 독립운동을 만주해서 의미 있게 길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복군도 조직하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손이기 때문에 본인은 당당하다 이거죠. 근데 사실 본인이 독립운동을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독재 정권에 어떻게 보면 부역을 하셨잖아요. 생계를 위해서긴 하지만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공화당에 가서 근무하고, 5.16 군사 쿠데타로 만들어진 공화당에 가서 회사원으로 근무하시고, 또 전두환 대통령이 만든 민정당에 가서 이제 회사원으로 근무하시고, 보수정당의 국회의원도 했다가 진보정당의 국회의원도 했다가 하셨으니까, 그다음 가발까지 쓰고 계십니다. 저 솔직히 가발 쓰는 사람들 그렇게 솔직하게 뭐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 양반을 까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저 아니라도 그 양반은 많은 분들이 까실 겁니다. 벌써 누가 까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 양반이 참석했던 행사 중에 이제 위인 모시기라고 해가지고 김정은을 위인으로 모시는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생 무슨 진보연합, 대진연이라고 대학생 진보연합인가 하는 약간 정신 이상한 애들이 있거든요. 아직도 1980년대라고 생각하는 그런 애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한 단체가 있는데, 한 1년쯤 전, 1년인가 2년 전쯤에 김정은 이제 그 북한 지도자가 남한을 방문 한 해 만에 이랬을 때, 환영한다, 저분을 위인으로 모시자, 이렇게 이제 그 준비 운동을 하던 단체가 있었습니다. 막
행사하고 막 김정은을 뭐 무슨 이제 북한의 지도자를 인정해야 된다는 둥, 뭐 김정은 위원장 너무 최고다 찬양한다는 둥, 뭐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보수정당, 그 선거철만 되면 보수정당 국회의원들 떨어뜨리는 낙선운동을 하고 다니죠.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보수 쪽 뭐 유튜버라든지 또는 보수 쪽에 그 좀 뭐 지지자분들께서는 이제 윤미향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진령까지 다 엮어가지고 이게 거대한 북한 공작, 북한 어떤 그 공산 집단의 큰 어떤 빅픽처다, 빅플랜이다. 여기에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넘어진다. 근데 아무도 이걸 모르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물론 이제 뭐 독립운동, 학생운동 이런 운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자기 어떤 그 뭐랄까요, 일종의 포트폴리오로 삼아가지고 나중에 뭐 정치적으로 좀 크게 활동해 보겠다든지 출세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에 한 6,000명 됩니다. 6,000명 직원들이 한 6,00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1,000명에서 1,500 정도는 이제 그 내부 관리 업무를 합니다. 보안 업무, 뭐 내부 관리 업무,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그 뭡니까 저기 각 기관의 이제 보안 감찰 업무, 그러니까 각 기관의 보안 체크도 다 국정원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다음 뭐 그런 걸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1,000명 정도는 전산 관련, 그러니까 컴퓨터 보안이라든지 사이버 테러 관련이라든지 뭐 이런 업무를 한 1,000명까지는 아니고 한 700~800명 정도가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200~300명 정도가 이제 대테러 관련, 대테러 팀 운영이라든지 뭐 또 요인 경호라든지 이런 대테러 업무 같은 걸 맡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한 2,500명 가까이는 쭉 빠지죠. 그러면 남는 게 3,500명인데 이 3,500명 중에 한 1,500명 정도는 뭘 했냐, 대공 업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대공수사국 산하에 소위 말해서 간첩 잡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간첩을 잡기 위한 공작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에 몰빵을 했습니다. 이제 독립적인 대공수사단, 대공수사 업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그러면 3,000명 빼고 그러면 또 2,000명 남는데 그 2,000명이 뭘 했냐면은 사실 2,000명 중에서 500명 정도는 이제 해외 정보 관련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정보라고 해봤자 국내에서 이제 그 정보 받는 건 한 50명 채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기 한 450명은 전 세계 해외 공간으로 흩어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상원들, 영상원들, 공상원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쪽에서 교민들 만나고 관련 동향 첩보 수집하고 뭐 기업 관련 첩보 수집하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또 기업에서 들어오는 정보들도 같이 소스 활용해가지고 이제 업무를 하고요. 그리고 남는 이제 그 1,500명이 소위 국내 정보 부서라고 해가지고 그 국내 공작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뭐 국정원 초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국가안전기획부 그리고 국가정보원 초중반기 때까지 제가 거의 한 2000년도 2010년도 안팎까지는 아마 이런 체제로 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국내 정보 파트를 맡고 있는 1,500명은 뭘 하냐, 원래 국내 정보부 안에 이제 북한 관련 정보가 들어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북한 관련 정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구분되어 있었냐면 제1차장 산하에 이제 국내 정보부가 있고 그 안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이 파트에 아울러 가지고 모든 이제 국내 관련 첩보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서를 생산하는 부서가 있고, 나머지 부서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기획실처럼 국가의 발전 방향 또는 앞으로 이 정책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든지 대통령이 지시한 이런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다 국정원에서 만들었어요. 거기 전문가가 제일 많으니까, 또 그쪽에서 암학리의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이제 물어보면 되니까.
그렇게 취합해가지고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물론 국토부도 작업을 하지만 일단 대통령 극비리에 처리해야 되고 대통령 관련 보고서다 보니까 국정원에서 개입을 많이 했거든요. 청와대 비서실은 그냥 앉아서 자기들이 그냥 연락 업무만 만든 거고 실제 대부분의 일들은 국정원에서 다 했던 겁니다. 또는 이제 다른 부처에서 만들어 온 보고서가 있을 때 그걸 국정원에 보내가지고 이게 이대로 하면 제대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예측을 좀 해봐라, 시뮬레이션 돌려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이런 저희 말해서 이제 브레인 역할, 어떤 정권이든 그 브레인 역할을 그 1차장 산하의 국내정보부에 1500명이 했던 겁니다. 그 1500명 안에는 이제 흩어져서 정보 수집하는 애들이 한 7,800명 될 테고 소위 기자들 같은 현장 기자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분석하는 사람이 또 그 좀 나머지 되고 이제 또 관료들, 간부들이 또 차지를 하는 거죠, 나머지 숫자는. 그래서 이제 1차장 산하의 국내정보부, 2차장 산하의 해외정보부, 그리고 3차장 산하에 3차장이 없었고 기조실, 기획조정실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인사, 그 다음에 예산 관련하는 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장 산하에 있는 해외정보부가 사실 말은 해외지만 그 해외정보부가 주로 하던 일이 이제 북한 관련 업무였습니다. 실제로 외교 관계 또는 미국과의 대외 관계에 있어서 뭘 첨예한 거를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극히 일부의 멤버만 거기 관여해서 하는 거고, 실제 해외 정보부가 주로 하는 일은 북한 관련해서 유럽 내 공작, 그 다음에 국내 공작,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공수자국 지휘해가지고 이제 때려잡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중국 내에서의 공작 뭐 이런 걸 주로 해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마 김대중 대통령 때, 그 김영삼 대통령 때가 김대중 대통령 때가 하여튼 그때쯤에 3차장이라는 걸 만들고 그쪽에 북한 파트를 몰아줬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건 이제 그 북한을 때려잡으라고 몰아준 게 아니라 그 북한 파트는 할 일이 뭐냐, 북한과 직접 이제 남북 회담하고 또 남북 경제 협력하고 이런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이제 예측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는, 실제 북한 관련해서 머리 써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보니 그런 파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것도 시들해졌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정보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주요한 나라들하고 그렇게 긴밀하게 진짜 똑똑하게 교류를 한다기보단 그냥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만 교류하는 정도였어요. 예산은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제 인원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인원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끌어모으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공차도 하고 합니다만 사실 알다시피 정보기관이라는 게 공차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능 있는 사람들 특채를 해야 되는데 주로 특채하는 거라고는 이제 군의 정보사령부나 이런 이제 진짜 북경,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에 들어가가지고 만주 쪽에 들어가서 비밀리에 공작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특채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외에는 그냥 다 사무직이거나 뭐 언론사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잡지 찍어내는 언론사하고 다를 게 없다. 그래도 매일매일 보고서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조직적인 조직 성격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오고 나서 그 청와대가 일단 국내 정보 수집이나 어떤 보고서 만들어서 올리는 거를 국정원 하지 마라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퀄리티는 떨어지는 건 둘째치고 이 국정원에서 이걸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올리는 사람들도 큰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내가 써서 올려도 어차피 안 보니까. 물론 아예 안 올리는 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올려야 되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올리긴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현 부동산 정책 관련해가지고 뭔가 좀 부정적인 걸 쓰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이 뭔가를 빠뜨렸는데 이런 점들을 보완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정책이 실패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청와대 이제 행정관으로 국정원에서 한 몇 사람 파견가 있거든요, NSC에. 그 양반들이 난리가 납니다. 야, 이거 좀 어떻게 보고서 내용을 좀 부드럽게 마사지 해가지고 줄 수 없냐. 그래서 아니 있는 거 그대로 분석을 해서 드려야지, 마사지해서 드리면 이게 보고서입니까? 소설이지. 그러니까 이게 몇 번 신랑이 하다가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올릴 테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 잘 된다, 이렇게 잘 나온 정책이 없다, 그냥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 정책이다,
이런 취지로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아주 현실적으로 이거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까는 보고서 하나 2개 올릴 테니까 그 중에서 그냥 취사 선택해서 마음에 드는 거 갖다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래야 자기가 또 책임을 안 지니까. 이런 식으로 하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입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정책의 실패죠. 제가 오늘 트위터에서도 썼는데, 부동산 정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서울시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오르냐 하면 공급이 안 되는 건 둘째 문제고, 부동산 정책이 저렇게 불안정하게 나오니까 젊은 20대 후반에서 이제 30대, 40대 초반까지의 사람들이 이제는 집 살 생각이 없었는데, 뭐 친척한테 빌리고 부모한테 빌리고 은행한테 빌리고 하여튼 뭔 수를 내서라도 빌려가지고 어쨌든 집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리해서. 그러니까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니까 공급은 딸리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이 올라가죠. 왜냐면 시장에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집이 없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라 야,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가는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무리해서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 1억만 더 모으면 그냥 빚 안 내고 그냥 빚 1억만 내고 살 수 있었는데, 좀 무리해서라도 빚을 2억을 받아가지고 집을 산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갭 투자인들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늘어나죠, 똑같이. 이건 상당히 안 좋은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됐냐, 그 사람들이 그럼 그러지 말아야죠, 개인의 불안감이나 개인의 욕심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정부에서 정부 정책 하나 잘 되자고 그 양반들은 그럼 평생 집 없이 살아야 됩니까? 소비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사실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현 민주당 정부 관료들의 문제가 뭐냐면, 야, 우리 정책은 너무 좋은데 이 정책을 우리만 한 것도 아니고 과거 보수 정권에서도 이런 비슷한 정책이 나왔었는데 왜 우리가 하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 과거 보수 정권들이 할 때는 정책이 잘 운영이 됐었는데 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못 믿고 이렇게 하냐. 사실 그 질문에 답이 있는 겁니다. 못 믿는 겁니다. 신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노무현 정부 말기 때도 이 양반들 이런 부동산 정책을 내놨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정책이 안 좋아서, 정책이라는 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사실 큰 문제가 있을 수는 없어요. 다만 현실이 정책하고 다르게 이제 움직일 뿐이죠. 왜냐? 그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들을 못 믿기 때문에. 만약에 아주 유능한 의사가 수술을 한다면 그 의사 손에 소위 맥가이버 칼이 쥐어져 있어도 환자는 안심하고 누워 있을 겁니다. 그 의사는 뭘로든 수술을 해서 성공적으로 할 거니까. 근데 아무리 첨단 수술실에 첨단 수술 장비가 있더라도 의사가 안녕하세요, 조민이에요, 얘한테 어떻게 수술 맡깁니까? 불안하죠. 그러면 사람이 패닉에 빠집니다. 바로 그겁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은 실행을 하는 민주당, 청와대 사람들이 아마추어리즘이 자꾸 노출되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못 믿냐? 조국, 윤미향, 박원순 사건의 처리 과정을 보십시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고 죄가 있으니까 저렇게 문제가 불거졌지라고 생각을 해서 빠른 검찰 수사와 빠른 수사를 통해서 빠른 의혹 해소, 이거를 바라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 사람들은 자기하고 같은 편이고 친하다고 해서 오히려 수사기관을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 사람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수사기관이 잘못했네라는 식으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나오는 결과를 보면 그 사람들이 죄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엔 과거에 어떤 이런저런 부적절한 행동들, 그냥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던 행동들이 결국 누적돼서 저 정부는 신뢰감을 못 주는 정부다라는 게 된 겁니다. 과거 이제 법가사상, 육아사상을 비교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한비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한비자가 이제 진시황한테 가가지고 진나라는 법이 흐리멍텅하니까 법을 강하게 세우면 사람들이 잘 따를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나라에서 이제 그러니까 큰 길거리에
중간 사이즈 되는 돌을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돌 옆에다가 막대기에 글을 써서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냐, 이 돌을 길 옆으로 옮기는 사람한테는 금 10돈을 준다.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비웃겠죠. 아니 저게 뭐라고 저걸 저 돈을 줘라고 비웃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보고 장난삼아 뭐 노니 장난삼아 그 돌을 옮겨 봅니다. 그랬더니 관리가 바로 와가지고 너 잘했다 그래서 금 10돈을 줍니다. 그때부터 진나라 사람들은 나라에서 공포한 법을 잘 따랐다고 합니다. 어떤 법이든지 지키지 않으면 또는 지키면 나라에서 어떻게 할 거라는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들 과연 누가 믿습니까? 그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것은 바로 현 정부입니다. 이런 신뢰 회복 조치가 먼저 가지 않은 이상은 부동산 정책이든 뭔 정책이든 내놓는 정책 족족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 정부의 문제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내일 서울에 올라갈 거니까 내일 올라가서 그 밤에 녹음을 하실 수 있으면 녹음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일날 하는 거는 너무 좀 여러분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 같고, 내일 다시 정식으로 자료가 꿰뚫어진 스미다스의 정보인식을 하겠다. 오늘은 이걸로 만족을 해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과 구독, 좋아요, 사실 뭐 누르나 안 누르나 구독자가 1,500명이면요 좋아요를 많이 누르든 안 누르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요 제가 뭐 구독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자가 좀 많은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뭐 조카 핸드폰 그런 뭐 부모님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켜서 이제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그냥 구독, 스미다스의 정보분석실 구독 한번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라도 해서 좀 늘려봅시다. 좀 늘려주십시오. 제가 뭐 돈 내란 소리 안 할 테니까 구독자로 좀 늘려주시라,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특별 주간이라고 이제 이용님, 과거 이용님이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의 리즈 시절이라고 이 시국에 축구, 토토, 축구 스포츠 베팅 관련한 이제 프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270, 하여튼 뭐 300명이 채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방송을 한 지가 이제 한 몇 달 됐거든. 한 두세 달 한 4,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꽤 됐는데 구독자가 그렇게 빨리 늘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당연히 그런 주제니까 늘진 않겠죠. 하지만 이 이용의 리즈 시절, 이 축구 관련 사실 스포츠 토토 관련한 건이거든요. 이거 잘 만들고 베팅 하시면 바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유튜브 컨텐츠 중에, 아직 구글이 이걸 몰라서 그렇지, 유튜브 컨텐츠 중에 이대로만 따라하면 바로 돈이 되는, 청취자가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컨텐츠가 바로 이용의 리즈 시절입니다. 일단 많은 구독해 주시고요. 저희가 정보분석실의 힘을 한번 과시해 봅시다. 정보분석실 애청자들은 반드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의 리즈 시절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구독 눌러주시고, 거기 댓글란, 가장 최근 방송분 댓글란에 스미다스의 정보분실에서 왔다, 스미다스 정보분실 만세,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의 힘을 한번 저희 채널의 힘을 보여줍시다. 저희가 뭐 검색어 조작이나 이런 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세현도 아니고. 하지만 동맹 유튜버 좀 살려주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 뿌듯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거대한 전기판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관두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둠을 당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제 조그맣게 구멍가게 하나 차려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애청해 주셔가지고 이제 1,500명이 넘어섰습니다. 구독자가. 사실 몇만, 구독자 3만 4만 되는 어떤 사이트에서 보면은 1,500명이면 아주 우스운 숫자죠. 1,500명. 하지만 저희는 이게 소수정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단이죠, 여단. 여단.
소수정이라고 생각하고 이 인원이 뭉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용의 리즈 시절 1000명 넘어가게 한번 쏴주세요 여러분. 예. 아니 돈을 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을 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인실에서 쏘지 않는 돈을 그쪽 가서 쏘실 필요는 없고요. 예. 다만 구독을 해주시라. 예. 그렇게 우리 세를 과시해달라. 그래서 왜 이용이 스미더스를 그렇게 박해를 하였느냐, 반성을 하거라. 그리고 다시 한번 거장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니들도 유튜브 버전의 거장판을 만들어 봐라 라는 격려하는 취지에서 이용의 리즈 시절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고도 없이 두서 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저 하신 김에 환타님이 운영하는 여행종편, 환타님의 여행종편 거기도 이제 한번 가주시고, 저희 그 동맹 사이트, 동맹 유튜버가 한 두세 개 됩니다. 예. 저도 사실 갑자기 구독자를 막 땡기고 끌어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고생을 하나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걔가 이렇게 정치 얘기하고 첩보 얘기하고 간혹 가다가 여러분 보는 데서 짜장면도 한번 먹고 뭐 떡볶이도 먹고, 그렇게 하면 구독자가 금방 몇만 찍지 않겠습니까? 예쁜 여고생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원고는 제가 써주고. 여러분 그걸 진짜 원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그건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여고생이 나와서 그렇게 하면은 스미더스의 정보 분석실이지만 뭐 스미더스 스미양 이래가지고 이제 그 여고생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뭐 총 얘기도 하고 첩보 얘기도 하고 국정원 얘기도 하고 하면 좋겠죠. 여러분 좋을 것 같죠, 그죠? 걔가 좀 크잖아요. 그럼 걔 독립합니다. 그러면 저는 망해요. 걔가 독립해서 나가서 이렇게 큰 지명도를 얻어가지고 독립해가지고 나가서 지가 따로 이제 채널 차리면 저는 그냥 몰락하는 겁니다. 그 캐리앤토이즈의 캐리라고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 사장님께서 돈을 조금만 더 돈 좀 벌어보려고 하다가 캐리가 독립해서 나가는 바람에 아주 그 사장님이 작살났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 후계자는 키우지 않는다. 또 제 어떤 그 영업에 방해가 될 세력은 키우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서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 다만 뭐 먹방을 하더라도 제가 했으면 했지 절대로 그런 아이돌을 키우지는 않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스미더스의 정보분석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덥습니다. 에어컨 트실 수 있는 분들은 에어컨 틀고 계십시오. 괜히 아끼지 마세요. 그거 좀 아끼려고 시원한 거 더 사 먹다가는 그 음료수 값만 더 나갑니다. 에어컨 있으면 에어컨 트세요. 밀어 떠지 마시고. 어차피 뭐 조만간 탈원전도 좀 할 테고 뭐 좋은 세상 올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다음번에 해드릴게요. 근데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 더운 여름에 고생하시고요. 내일 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